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의 델라웨어주에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순회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 지도자는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을 둘러싼 최신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던 일미한 순회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미국, 한국 세 나라의 협력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 후 기시다 총리는 9월 상순에 있었던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란 관계 및 일미한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이 밖에도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의 대응이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정세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9월 22일 기시다 총리는 앤서니 앨버니지 오스트랄리아 연방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 인도 4개 나라의 순회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발표된 순회 공동 성명에서 북조선 정세도 언급되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열린 4개 나라 지도자들의 워킹 저녁 만찬에서는 서서히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북조선을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현지 시간 9월 22일 기시다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오나깅 후렐수후 몽골 대통령과 순회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 지도자는 북조선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한 몽골의 리해와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두 나라 지도자는 북조선에 대해 안보리 교리의 완전한 리행을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나라 지도자는 국제사회가 대립과 분단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발표한 일본과 몽골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보배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 등의 원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현지 시간 9월 22일 기시다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쥐스탱 트리도 카나다 총리와 순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북조선 정세를 포함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계속해서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계속해서 일본과 카나다가 협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2024 파리 패럴림픽 폐막식과 일본 사회에서의 장애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세계 장애자 운동 선수들의 축제인 2024 파리 패럴림픽이 8월 28일 개막되어 9월 8일 12일간의 대회에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패럴림픽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패럴림픽은 북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합니다만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주최하는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고봉의 장애자 운동의 종합 경기 대회이며 올림픽과 같은 해의 같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공동의 조직위원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패럴림픽의 상징 마크는 스리 아키토스라고 합니다. 아키토란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에 계속 도전하는 패럴림피언 즉 장애자 운동 선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장애자 선수에 의한 운동 경기가 열린 것은 1961년 제1차 오이타현 신체장애자 체육대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도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했지만 패럴림픽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대회의 폐회식은 현지 시간 8일 육상 경기 등이 열린 프랑스 최대급의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파리 패럴림픽에는 과거 최대의 168의 나라와 지역 그리고 8명의 난민 선수단을 더한 약 4,4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2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패럴림픽에 북조선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북조선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과 2018년 한국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한 후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폐막식장에는 일본 선수단이 76번째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 선수단의 기수는 수영 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기무라 게이이치 선수와 탁구의 단식에서 일본 선수로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와다 나츠키 선수가 맡았습니다. 이번에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일본 선수단은 해외 개최의 대회에서는 가장 많은 175명의 선수와 경기별 직원 등 합계 3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7개로 합계 4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10위였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여 종합 22위였습니다. 또한 폐막식장에는 난민 선수단의 기수가 입장했습니다. 난민 선수단은 전쟁이나 박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국을 떠나 난민이 된 선수들로 결성되었습니다. 158번째로 우크라이나 기수가 입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년 반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메달 22개를 획득하여 종합 7위로 되어 패럴림픽 강호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움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입니다.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휠체어, 즉 북조선에서 말하는 밀차를 탄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장애자 등을 위해 베리어 풀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단차를 없애는 배려가 곳곳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3년에 대중교통 터미널에서의 신체장애자용 시설정비 가이드라인, 1990년에 심신장애자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기관의 차량 구조에 관한 모델 디자인이 발표되어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가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장애자에 대한 대중교통의 배려로서는 구체적으로는 밀차를 탄 채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논스텝 버스가 있고 밀차를 탄 사람이 기차를 탈 때에는 역 직원이 승차를 도와줍니다. 또한 기차역의 대부분에 수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지팡이로 방향을 확인하는 점자 블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건물에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밀차 이용자를 위해 출입구 계단 옆에 슬로프, 즉 경사가 된 비탈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는 청각 장애자를 위한 수화 통역사의 수화가 화면에 종종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장애자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사람들도 장애자를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자 기본법을 비롯한 장애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 취업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의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스포츠 기본법 중에 스포츠는 장애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배려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장애자 체육의 추진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 장애자에 대한 북조선 사회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 장애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북조선에서도 장애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장애자를 위한 체육시설이나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자는 본 적이 없고 장애자의 체육 선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훌륭한 복지 제도와 장애자 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럴림픽 경기대회의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고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14개를 획득하여 전회 도쿄 대회의 13개를 웃돌았습니다. 북조선은 2024 패럴림픽 대회의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패럴림픽의 개회식과 경기, 폐막식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생중계로 방송되었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패럴림픽 경기에서 장애자 선수들이 투지와 열정을 본다면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로부터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2024 파리 패럴림픽 폐막식과 장애자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배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중소와 우란 눈측 시설을 좀 현지 지도를 좀 했다랑 그런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에는 그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을 좀 붙이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북조선이 갖고 있는 원심 분위기, 새로운 원심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원심 분위기라는 것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비밀을 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 적대국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에 그런 것을 좀 의도적으로 북조선이 사진을 좀 통해서 자기가 지금 새로운 원심 분위기라는 것은 좀 개발도 하고 갖고 있고 이런 것 통해서 더 핵무기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강화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14년 전에 먼저 이런 우라늄 눈측에 관한 그런 사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미국에 대해서 보여준 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좀
반문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문단에게 연병에 있는 그 우라늄 눈측 시설에 원심 분리기가 좀 있는 곳으로 좀 보여지도록 좀 그때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러나 사진으로 찍히는 것도 안 되고 스케치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문당 안에 진짜 그런 그 핵무기의 전문가 로스아라모스 연구소에 옛날에 있었던 세계 핵가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가 좀 직접 보고 기억하고 돌아온 후에 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 쪽에서 북조선 입국까지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우라늄 눈치기를 좀 진지하게 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좀 쇼크를 좀 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오바마 정권이 북조선과 좀 진지한 협상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시작했고, 그런 것은 2012년 2월 29일 날에 이른바 립대 딜라고 윤날 합의 2월 29일 날이기 때문에 윤날 합의로서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를 좀 실현할 때 그 전에 북조선이 좀 인공위성으로 좀 발사하겠다라고 해서 미사일 발사를 좀 했었기 때문에 립데딜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의 진짜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러나 극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반드시 북조선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우란 눈치기에 대해서 더 힘이 주고 간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미국 쪽에서 그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좀 협상을 좀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런 것을 좀 계산하면서 이번에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좀 시작하는 다음 미국 정권을 좀 생각해서 이번에 좀 우란 눈측 시설을 한 것은 공개를 좀 하고 만약에 미국이 아무거나 하지 않겠다면 협상도 하지 않겠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 북조선의 핵무기 좀 개발을 한 것은 계속 진행되고 능력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좀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주었다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심 분리기라는 것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시 협상을 좀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 협상 다시 한번 시작하려면 역시 트럼프 정권 때 미국 쪽에서는 연병에 있는 핵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지만 또 다른 시설에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나왔더라도 이런 연병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미국의 요구란 것은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에 북조선이 새로운
우라늄 눈책 시설으로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변에 있는 시설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북조선이 준비를 좀 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IAEA 국제 원자력 기관에 좀 사찰을 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원심 분리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가능성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시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북조선이 요구하는 것은 역시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 유엔의 경제 제재의 부분적인 그런 완화, 그런 것은 다른 말을 하면은 한국이 좀 북조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규모의 좀 지원이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계속 요구를 좀 하고 딜 고려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